안녕하세요. 토끼왕지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3편짜리 핵심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 두 번째로 저희 주식 투자 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식 책이랑 재테크 책이랑 처세 관련 책을 썼었는데 이 중에서 주식 책에 썼던 내용들을 서머리해서 살펴보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저희 매매 방법은 저 혼자 생각했다기보다는 20년 가까이 주식을 해오면서 철없는 짓도 많이 했었고 주식이라는 게 정말 쉽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불나방처럼 투자도 해봤고 또 깨져도 보고 또 주식은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또 다시 주식은 쉽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금방 또 다시 떨어보고 하면서 부딪혀오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수시로 서점이 들러서 새로운 주식책이 나오면 뭐 읽어보면서 좋은 거 따라하면서 반복적인 투자를 통해서 제일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라 생각되는 걸 책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2019년에 1년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수익이 3% 정도 나오더라고요. 주식시장이 19년 후반부터 불장을 달리기 시작한 걸 생각해보면 저의 매매 방법은 보합장에서도 3% 수익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블로그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19년 후반에 제가 집을 갈아탈 때 중도금을 너무 적게 받는 바람에 잔금을 받을 때까지 현금이 필요해서 주식을 상당수 처분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장에서는 테스트를 못 해봤고 또 당연히 하락장에서 투자하시는 게 맞으니까 올해의 하락장에서도 테스트는 따로 안 해봤습니다. 장담을 해보면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재산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면서 주식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번에도 KMW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서 왜 나는 이 종목이 몇백 배가 뛰는 동안에 이 종목 진짜 캐치하지 못했을까라는 반성에서 이 책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KMW처럼 오랜 기간 엄청나게 폭등하는 종목을 우리는 왜 캐치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질문을 바꾸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종목 캐치를 할 수 있을까요? 100%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가 종목을 매일같이 체크를 하는 거죠. KMW가 삼성전자가 먹은 간에 우상향한다는 건 신고가를 깬다는 거고 그렇다면 신고가 종목을 매일같이 체크를 하다 보면 오늘은 그런 종목이 신고가를 안 가고 내일도 안 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 달이나 반년에 1년 내내 체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는 신고가 리스트에 있는 그런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100% 이런 종목을 발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신고가 종목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HTS도 보이는 거고 저는 뉴스필름에서 올려주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인트는 신고가 종목 중에서 KMW처럼 꾸준히 올라준 종목과 테마주, 장선주처럼 하루 이틀 신고가를 찍고 빠진 종목을 구분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십 배, 수백 배 뛰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필수 조건으로 꾸준히 실제 개선되는 종목일 겁니다. 수백 배 뛰는 종목이라면 전년보다 매출이 줄거나 영업이익이 적자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나오죠. 매일 신고가 종목 체크해주고 그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라고 한다면 저는 신고가 종목 중에서도 15% 이상 뛰는 종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도 하지 않는 거고요.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테마주나 작전주들입니다. 그래서 15% 이상인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는 거고요. 특히나 바이오 종목 중에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예 바이오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KMW도 호재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매일같이 신고가 종목 체크를 하는 거고 혹시라도 호재가 터져서 상한가를 치더라도 매일같이 상한가 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친 종목은 며칠 내로 상승분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며칠 뒤에도 꾸준히 신고가 리스트에 들어온다면 그때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차피 몇십 배, 몇백 배 오를 종목을 살 거니까요. 이상의 방법은 일종의 모멘텀 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르는 종목, 가는 종목 사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종목들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재무제표를 보는 법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복잡하고 귀찮아 버리면 안 그래도 살기 바쁜데 꾸준히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손실이라도 보게 된다면 아예 주식을 떠나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네이버 증권에 가서 종목을 검색하고 심플하게 매출이나 영업이익, ROE 같은 거를 체크를 합니다. 3년 연속해서 상승하는지만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라도 빨간색, 그러니까 적자인 게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쳐다도 안 봅니다. 실제 꾸준히 개선되고 최근 3년간 한 번도 적자 기록하지 않은 종목을 사더라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적자가라 실제 쪼그라든 종목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종목이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을까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상폐가 되죠. 4년 연속 적자를 하면 관리 종목에 들어가고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코스닥 기준으로요. 그런데 적자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면 그건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만약에 3억씩 적자던 종목이 4년 차에 갑자기 1억 흑자로 돌아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목을 매수하실 겁니까? 어쩌면 이 종목은 관리 종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상패 당하지 않으려고 실제로 조작한 걸 수도 있습니다. 분식 해결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오래 줘야 할 대금을
모두 내년에 밀어버리면 올해 영업이익은 개선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낚여서 매수를 해버리면 못 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의 실적을 봐야 하는 거고 꾸준히 개선되는 걸 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가총액도 같이 봐줍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대단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수십 배 뛸 수가 있을까요?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종목이라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시총이 100억도 안 되는 종목은 작전 세력에 휩쓸릴 가능성도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몇백억 돼서 몇천억대 종목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퍼도 봐야 되겠죠? 퍼는 업종끼리의 퍼를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바이오 쪽 퍼와 은행의 퍼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은행주들의 평균 퍼, 같은 바이오주들의 평균 퍼를 보고 평균 퍼보다 이 종목 퍼가 낮은지 높은지 그걸 보고 판단해 주는 겁니다. 종목 발굴은 꼭 신고가만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지인들의 들은 종목도 이런 기준을 봐도 좋은 거고 뉴스에서 뜨는 종목을 봐도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까지 좋은 종목을 찾아내면 수급을 봐주면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외인들이 사는 게 더 좋은 종목이겠죠. 특히나 둘 다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차트가 우상향하는 게 좋은 겁니다. 5일선, 20일선 이런 건 봐도 좋지만 모른다면 그냥 차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지 그런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오르는 과정에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모습 보이지 않는지도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우하향하는 종목이나 변동성 큰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종목 발굴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해보면 매년 연말이면 이 책처럼 내년도 업계 지도 같은 책이 나옵니다. 이런 책도 또 나름의 전문가들이 고심해서 만든 거니까 이런 책들에서 유망해 보는 종목을 분석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 제가 지난주 영상을 풀었던 꿀통에들에 해당하는 종목을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거래량도 보면 좋긴 한데 사실 거래량은 사람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거래량이 없이 급등한 종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거래량 없이 세력도 임의로 끌어올린 거라고 이런 것 하면 고점에 물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른 종목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왜 터졌겠냐? 이미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다 털었다는 얘기다. 바꿔 말하면 거래량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판단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이상의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면 이제 남은 건 우리들의 마인드 세팅입니다. 초보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구글 차트죠. 알파벳. 와 이때 사서 이때 팔았더라면 이때 1억만 넣어뒀어도 큰 돈을 벌을 수 있었을 텐데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그런 실제 상황에서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선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과연 이걸 매수할 수가 있을까요? 이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연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었냐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 차트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죠.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엄청나게 위아래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종목에 반년이나 1년 넘게 자기의 재산이 몇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그릇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냥 바닥에 사서 천장에 판다는 건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남의 일을 포기하는 게 속이 편한 겁니다. 우리는 얌생이처럼 짧게 치면서 복리를 불러갈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복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복리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80년대의 남자의 기대 수명은 70살이었다. 그러면 20살짜리에게 남은 수명이 50년이죠. 그러면 지금 같은 100세 시대에 남은 수명이 50년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50살입니다. 바꿔 말하면 80년대의 20살과 현재의 50살은 동급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50살은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포기할 필요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돈을 불려가면 되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복리를 노리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만약 여러분이 도저히 여러분 세대에서 부자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도 투자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삼국지의 조조는 엄청나게 세력을 불렸죠. 하지만 황제가 되지 못하고 사망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황제가 되고 황제를 추대를 해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좋은 건데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자식들이 부자가 될 틀이라도 닦아둬야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좋은 종목 찾아내는 방법 알려주고 모의 투자를 해보게 하고 코인이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내는 걸 공부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자산을 물려주면 나중에 누구누구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 가부가 됐다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절대라거나 무조건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작전 세력인데 완벽하게 작전 세팅하고 드디어 D-Day에 한탕하려는데 만약에 북한 핵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깡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확신을 한다거나 무조건 같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절을 하고 익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십 배 수백 배 오르는 종목을 발굴하자면서 익절이나 손절을 왜 얘기를 하냐 장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수백 배 오른 종목 찾는 첫 번째 이유는 최대한 우리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을 매수를 해도 물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 물린다면 그래도 허접한 종목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오른 종목에 물리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같은 논리로 우리는 물리지 않기 위해서 짧게 치고 나와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스윙 투자를 선호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기계적으로 15% 정도에 맞춰서 손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 손절 기준을 정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손절 기준은 3%나 5% 이런 식으로 낮게 잡아버리면 손절하다 끝이 나는 거고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우리가 종목을 골랐다면 어지간해서 10% 넘게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나 12% 정도로 손절 기준을 정하고 있고 10%를 깨고 내려간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을 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뒤도 안 돌아본다는 겁니다. 10% 손실을 넘어설 때 이거 팔까 말까 고민을 하고 게시판에 들어가 보고 뉴스를 찾아보고 있어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가 마음이 흔들려서 못 팔고 더 큰 손실을 보고 그래서 매도하는 의미 없어서 그냥 몇 년이고 묵혀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정한 기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손절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익절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10%가 넘어가면 매도를 검토합니다. 만약 10%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의 수익을 반납하고 내려간다면 그때도 미련 없이 팔아서 5%라도 먹고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상승분은 반납하고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익절과 손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투자 금액을 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손실이 몇백에서 몇천이면 손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손절 기준에 도달했고 그 금액이 2만원, 3만원 정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쉽게 손절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당 매매 단위를 저희 마인드를 해치지 않게 해줄 그런 금액인 50만원으로 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당 50만원치만 매수를 하는 거죠. 이 금액은 고정적인 건 아니고 나중에 제가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가 된다면 당연히 그때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개인마다도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는 단위를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통째로 날아가더라도 내 인생의 데미지가 전혀 없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회사원이라면 50만원 정도는 깡통을 차더라도 인생의 데미지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50만원을 매매 단위로 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금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마통을 뚫어놓고 비상시에 그러니까 지금같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급락장에 줍줍을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당장 좋은 종목 사야 하고 그 종목에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기회는 오는 거고 상승장도 하락장도 수시로 반복되는 거니까 조급하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꼭 여유 자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금 1,000만 원이 있다면 50%인 500만 원은 예수금에 넣어둬야 되는 거고 현금이 5천만 원을 주식에 넣어뒀다면 마통을 5천짜리에 뚫어두고 비상시를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급락장에 물타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작정 물타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만 코로나 사태처럼 기업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락한 장세라면 물타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꼭 계좌를 나눠서 운용을 해야 됩니다. 통장도 입출금 통장, 비상금 통장, 해외여행 통장 같은 거 나누는 것처럼 투자 계좌도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은 거죠. 저의 경우 예를 들면 저는 키움증권을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넣어두고 수익이 나는 족족 KB증권으로 옮겨둡니다. 그리고 KB증권의 모은 수익금이 50만 원이 넘어가면 제 매매 단위가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넘어가면 또 KB증권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KB증권에서 수익이 난다면 이번에는 미래에셋이나 하나증권을 옮겨둡니다. 미래에셋은 저의 장투 계좌이고 하나증권은 두 번째 수익 계좌입니다. 이렇게 나눈 뒤에 투자 목적에 따라서 용돈을 달리하는 거죠. 앞의 방법으로 종목을 발굴해도 100% 마음에 드는 종목과 50% 정도만 마음에 드는 종목이 나뉠 겁니다. 키움증권은 안전하게 정말 가리고 뽑은 종목만 사는 거고 KB증권은 키움증권에서 매매하는 종목보다는 조금 더 위험해 보이는 종목 사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진인 키움이 살아있으니까 KB증권 계좌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은 그것보다도 좀 더, KB증권보다도 좀 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 거래를 재개할 때 사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 같으면 키움이나 KB증권을 사지 않고 하나증권에 있는 돈으로 매수를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좌를 나눠서 유지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도 체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잔고 그 자체가 곧 제 수익이니까요. 저의 매매 방법은 스스로도 엄청 쫄보 스타일의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 마음인데 엄청 쫄아서 도망간 사진이고요. 이렇게 쫄보처럼 소심하게 투자를 해줘야 망하지 않고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투자자가 살아남아야 감을 잃지도 않고 한 번씩 오는 기회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인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돈을 벌고 싶었고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조급했었고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돼서 플러스하며 살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잔고는 늘지 않고 줄어들더라고요.
잔고가 줄어들면 더 조급해지고 더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또 잔고가 줄어들면 또 더 조급하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잔고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서점에 가서 좋다는 책들은 다 봤었고, 책에 나오는 예시와 똑같은 차트를 찾아서 매수를 해봤는데도 손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실패와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첫 번째로 꼭 돈을 주식으로만 벌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주식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어떤 수단으로 돈을 벌건 돈을 버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평범한 사람은 돈 되는 모든 수단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NFT처럼 모든 돈 되는 수단을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주식을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제가 이 사람들을 밟고 위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매매 방법 정립하고 우리의 마인드 흔들리지 않도록 멘탈만 관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멘탈은 뭘 말하냐? 남들의 말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부터 체크를 해보면 서브프라임 사태로 대형 우량주가 일주일에 40%씩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식은 끝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매수와 타이밍이었죠. 코로나 때도 당분간 반등 없다고 사람들이 봤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3천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피 3천을 넘어가자 너도 나도 주식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폭락을 해버렸죠. 이런 등락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원칙을 준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넷째로,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이 좀 나다 보면 주식이 쉬워 보이고 일하는 사람이 한심해 보이고 이 수익을 왜 못해 하면서 무리해서 투자를 하고 그러다 깡통 차는 패턴을 우리는 경험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의 워렌 버핏도 연평균 수익률이 30%가 안 된다는 걸 명심을 해서 우리도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판단에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예측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롱이니 숏이니 하면서 이딴 소리를 하면서 홀짝으로 투자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인플레 지수가 높게 나오겠지라고 예측을 한다거나 높게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겠지라고 예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의 실제 경험인데,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를 했더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뉴스에 팔아야 하는 것도 모르냐라고 떠들어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호재 뉴스에 미리 팔았더니 주가가 더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주가는 결국 기업 실적에 따라 가는 거야. 당연히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는 건데 너는 왜 그걸 팔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엔 결론을 두고서 이론을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삼전 실적이 좋아 보이니 매수를 하자. 그런데 사고 나서 웨이들이 매도를 하네. 그러면 나도 매도로 대응을 하자.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네. 향후 전망도 좋다고 하니까 매수를 좀 더 해보자. 이번에는 웨이들이 매수를 하네. 그러면 좀 더 보유를 해보자. 그런데 목표로 했던 10%의 수익이 났었네. 그러면 매도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이 수익금으로 관심 종목인 2차 전지 종목을 매수를 해보자. 2차 전지 종목이 손실이 났네. 그런데 이 종목은 수익금 계좌인 KB증권을 산 거니까 좀 더 지켜보자 등등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절대 예측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나가면 되는 거죠. 마무리를 해보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묻지마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것보다 저희 매매 기준을 지켰는데 손실이 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면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복리 자산 분류해야 될 사람들인데, 운 좋게 얻은 한두 번의 수익보다는 우리의 매매 방법을 지켜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묻지마로 이번에 수익이 났다고 해도 다음에도 묻지마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이상으로 책에 나온 저희 매매 방법 다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매매 방법 확립을 해서 몇십 년간 꾸준히 매매를 할 수 있는 틀을 갖춰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